나의 후임병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식칼을 넣는 놈이었다. 이번에는 제가 7살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시골을 너무 좋아해서 방학 되면 온 가족이 시골에 내려갔다가 저만 남고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 때 온 가족이 내려왔다가 저만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걸 좋아했던 이유는 우선 집에는 누나만 3명 있어서 남들처럼 형을 따라다니면서 놀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시골에는 제가 좋아하는 벌레들이 많았습니다. 암튼 그래서 그렇게 혼자 남아서 사촌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몰려다니며 놀 때였습니다. 근데 대문 밖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어느 집안의 가정묘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돈이 꽤 많았기 때문에 묘지에도 각종 돌 석상들이 멋지게 서 있었고, 어렵게 살았던 큰댁에서는 그 묘지를 돌봐주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받았고, 큰아버지께서는 남의 집 묘를 돌봐주시는 것이지만 묘지는 항상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잔디가 촘촘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큰댁에서도 가깝고 잔디가 잘 자라는 그곳에서 자주 놀곤 했습니다. 묘지의 제일 윗부분에는 그 묘지에서 가장 잘 꾸며진 봉분이 2개 있었고, 그 봉분이 아마도 서로 부부였던 이유에서인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봉분이 서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있는 봉분이었기 때문에 양손을 확짝 펼쳐도 두 손이 양쪽 봉분 윗부분에 닿기가 힘들었었는데, 7살이 되어 어느 정도 키도 커지자 겨우 양쪽 봉분 위에 양쪽 손을 뻗쳐서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예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그 양쪽 봉분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함부로 봉분 위에 손을 올리는 게 아니란다. 특히 그렇게 양쪽 봉분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내 몸을 통해서 영혼이 서로 뒤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들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게 된단다.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얼른 그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촌형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 무섭던 생각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나니 갑자기 낮에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촌형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잘 때에도 사촌형 옆구리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오줌이 마려운 거라면 요강에다가 누면 될 텐데 하필이면 대변이었고, 며칠 전에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요강에다가 대변을 보았다가 큰어머니께 혼쭐이 났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촌형을 흔들어 깨웠고, 사촌형은 귀찮다는 듯이 혼자 갔다 오라고 하고는 다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촌형을 깨워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사정을 했고, 앞으로 사촌형이 충실한 쫄병이 되기로 맹세까지 하고서야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 화장실이라는 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더구나 그 당시에는 태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큰댁은 태안에서도 제일 구석으로 들어간 깡촌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댁까지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사촌형한테는 내가 읽다 볼 때까지 화장실 옆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무서운 생각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촌형이 밖에 있나 물어보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일을 다 보고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면서 그만 사촌형한테 아직 밖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처리를 다 하고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사촌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촌형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촌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는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맘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큰댁과 그 가족묘지 중간 정도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만 바라보고 뛰어도 시원찮은 판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묘지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묘지 입구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 위에 있는 흰색의 물체를 보고선 그만 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흰색 물체였습니다. 그런 흰색 물체가
그토록 가느다란 소나무 가지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소리라도 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데 목소리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저 흔들대문만을 쳐다보며 속으로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탁 하고 잡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쓰러지는데 사촌형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놀라는 거요? 다행히도 사촌형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사촌형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들어가자고만 했습니다. 사촌형 옆구리에 매달리다 CP에서 방으로 들어왔고 너무 긴장한 탓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춥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깼는데 문 앞의 광경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사촌형과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 헛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안고 있었던 것은 장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형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없어졌길래 여기저기 찾다 보니 헛간에 쓰러져 있었다며 왜 거기에서 쓰러져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녁 때부터 사촌형 옆구리에 달라붙어 같이 잤었는데 큰아버지와 사촌형 말에 의하면 분명히 아랫방에서 혼자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저녁을 먹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왔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제 낮부터 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제 보았던 그런 아저씨는 여기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놀라서 다시 한번 기절을 했고 큰아버지는 사촌형이 저를 놀려주느라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보리타작하듯이 사촌형을 팼습니다. 사촌형은 한참을 맞더니 자기가 장난을 친 거라고 서럽게 울면서 얘기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정말 사촌형이 장난을 친 거라면 한두 대 맞았을 때 자기가 장난친 거라고 불었을 텐데 거의 죽을 만큼 맞을 때까지도 절대로 자기가 장난친 게 아니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너무 놀란 게 걱정이 되어서 큰아버지가 저와 같이 주무셨는데 제가 밤에 몽유병 환자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서서 그 묘지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큰아버지는 급히 저를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고 흔들었고 저는 그냥 쓰러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아버지께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정말 뭔가에 씌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그 묘지로 데려가셔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향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되질 않으시는지 동네에 신들린 아주머니한테 저를 데리고 가셔서 부적을 한 장 받아오셨고 그 부적을 바풀로 제 등에 꼭 붙여주셨습니다. 그 부적의 효험을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밤에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의 묘지라 해도 함부로 봉분을 손으로 짚거나 봉분 위에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정말 내가 그때 귀신을 보고 귀신에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도 조심하고 있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졸병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졸병의 말로는 사람의 몸은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몸을 통해 영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의 효험이라기보다는 우리 큰아버지께서 평소에 그 묘지를 잘 가꾸고 소중히 다뤘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부탁을 귀신들이 들어준 것일 거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건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은 1995년 여름이었는데 1994년 겨울부터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셋째 누나가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저에게 넘겨주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1995년 여름에도 종강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옷 파는 아르바이트는 남자에게는 잘 시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누나에게 물려받은 자리라 할 수가 있었고 누나의 경력이 저한테 더해져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하루 5,000원을 더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날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고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애인이 아니라 정말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가 1995년 봄에 처음 만난 이후로 줄곧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딱 3번을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처음 만난 연합 MT에서였고 두 번째는 그 뒤풀이에서였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뿐이었던 모뎀이 2개 있어서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를 했고 애정 공세를 펼쳤지만 꿈쩍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당시에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자기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은 저나 여자친구가 같은 시간이었지만 강남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또 나중에 만나자는 핑계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상 약속을 하긴 했지만 당장 내일 아르바이트를 어떡하나 걱정이 됐고 친구들한테라도 대신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조급했던 심정을 생각하면 그놈들을 다신 안 보는 건데 솔직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만 않았어도 그놈들을 다시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대타는 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백화점 매대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내일 꼭 나오라고 했지만 평소에 약간의 안면이 있던 그 형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매대 담당도 하루만 봐준다고 했고 어차피 이 시간까지 대타를 못 구했으면 내일 대타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아침에 나와서 매대만 창고로 치워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 다음날 아침에 매대를 창고로 치우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에 목욕탕에 가서 때도 벗기고 이별도 새로 하고 옷도 한번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행 버스를 타고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향해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매대를 치웠던 곳인데 놀랍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던 옆 매장 누나들 안부도 걱정되었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이내 다시 즐거운 생각을 했고 시간이 되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고백 비슷한 걸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후로 호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그때까지 삼풍백화점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자친구가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어서 여자친구는 어딜 가려고 하냐고 물어봤고 지금 날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자친구는 잠에서 깬 후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어차피 제 마음을 받아들일 거라면 꿈속에서와 같이 내가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둘은 더욱더 가까워졌고 7년의 연애 끝에 작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와 저는 전생부터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뜸했던 졸병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졸병 이야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졸병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아무리 제가 옆에서 겪은 일이긴 하지만 그 친구 동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걱정과는 정반대로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졸병의 현황을 이야기한다면 군대 시절부터 계속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먼저 제대를 하고 그 친구가 제대를 한 후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다니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서부터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 후 학교에서도 한 번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친구를 이용하려만 들었답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에 대해 환멸까지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씌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라고 충고를 해보았지만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그 친구가 제대 후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제대한 게 1999년 1월 달이었는데 그해 입학을 한 신입생들이 신입생 수련회가 있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던 그 친구는 신입생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수련회를 갔던 곳의 정확한 지명은 잊어버렸는데 충주건대 근처였다고 합니다. 제 졸병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느꼈던 것은 음기가 유난히 강하다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음기와 양기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 양기가 더 강하다면 여자들이 요절하는 경우가 많고 음기가 더 강하다면 남자들이 요절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답니다. 이렇게 음기가 강하다면 분명히 근처에 과부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이지만 그곳에서 과부초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토박이들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로라도 있었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 그 음기는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부조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래에 급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예사로 넘기기에는 과한 음기였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예감에 급히 학생의 집행부실로 찾아갔고 이런 사정 얘기를 하고 이곳을 얼른 떠나자고 했지만 당연하게도 미친놈 취급만 받게 되었답니다. 워낙 강한 음기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어차피 자신이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상사를 막아보려고 했고 일정 중에서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것이 야간 담력 훈련이었답니다. 제 졸병은 담력 훈련 코스기란의 표식을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서서 남들에게 티가 안 나도록 부적과 금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했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던 야간 담력 훈련에서는 다행히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야간 담력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낮에 설치했다. 부적과 금줄들로 인해 전체적인 조화가 깨져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다시 거둬들이려고 그 코스로 다시 갔고 사고는 그렇게 졸병이 숙소에서 떠난 시간 숙소에서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졸병은 부적과 금줄을 제거하는 도중 숙소 쪽에서 강한 음기를 느끼고 서둘러 숙소로 향했는데 당시 사발식을 하던 신입생들 7명 정도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져 있었답니다. 예상대로 많은 영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흉흉한 기세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가 바로 그 쓰러진 신입생들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졸병이 어느 정도 해놓았던 부적과 금줄 덕분에 마음대로 해를 끼치지는 못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전체 단과대학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으나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진 학생들에게 다가가 주문과 부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학생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졸병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한 다른 사람들이 졸병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워낙 다급했던 탓에 자신을 제지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불쇼까지 보여주며 하던 일을 계속했답니다. 다행히 그날 밤 별다른 불상사 없이 사건이 해결되긴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졸병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런 소문은 신입생 수련회가 끝난 후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범대에 졸병이 다니고 있었는데 삽시간에 그 소문에
공대에 다니던 저에게까지 퍼져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졸병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졸병은 충주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후에 충주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낚시를 다니며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는 탓에 저도 어려서부터 낚시를 했고, 그리고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저 혼자서도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대학교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름방학 때에는 거의 2달 동안 저 혼자 낚시에 미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 생활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솔직히 기대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처럼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외롭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혼자 낚시를 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평소에 가본 적이 없던 곳으로도 가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릉천이라고 하는 개천에서 요즘은 보기 힘든 참 붕어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곳으로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대부분의 저수지나 강, 개울에서 잡히는 붕어는 대부분이 떡붕어인데, 주로 월남이나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물고기입니다. 반면 참붕어는 우리나라 토종붕어죠.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기는 우선 떡붕어가 더 크고 통통하지만 오히려 힘에서는 참붕어가 훨씬 좋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낚시꾼들한테는 당연히 크기는 작더라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참붕어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참붕어가 훨씬 맛있고 영양도 많습니다. 아니, 영양이라기보다는 약효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까진 민물고기가 무슨 약효까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수종생물은 대부분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일부의 몇몇 종류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토의 기운을 가진 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붕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에 살면서 흙의 기운을 가진 생물의 약효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가 한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암튼 그렇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유용한 참붕어가 유감스럽게도 별로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붕어가 나오는 낚시터라고 한다면 낚시꾼들이 환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참붕어에 끌려서 그곳으로 계속 낚시를 가게 되었고, 천운으로 65cm짜리 참붕어를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잉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크기면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게 마련인데, 붕어가 그 정도 크기였으니, 그것도 참붕어가 당시 그 자리에서 100만원 줄 테니 자기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쯤 이야기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는 1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만 얘기가 샛길로 새고 말았네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이유에서 그 공릉천이라는 개울가의 자리를 잡고 여름 내내 낚시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릉천이라는 개울이 개울치고는 긴 편이어서 아마도 몇십 킬로미터는 되는데, 제가 낚시를 했던 자리는 봉일천 시장 뒤편에 있는 다리 근처였습니다. 개울이 길긴 하지만 폭이나 깊이 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것은 큰 물고기가 놀기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낚시가 잘 되고, 그 다리 근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낚시만 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낚시꾼들이 몇 명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가끔씩 같이 점심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낚시 비결에 대해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보는 낚시꾼들 중 한 사람만이 소위 명당자리라고 불리우는 다리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 낚시를 했고, 단 한 번도 다른 낚시꾼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낚시를 하던 자리는 좀 특별한 지형으로 수심이 뒷결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낚시가 잘 될 리가 없는 데에도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위에서 찬바람이 불 정도로 냉랭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 용기는 없었고, 그렇게 궁금증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낚시대가 활처럼 휘어졌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던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월척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고 시체를 건졌다는 점에서 찝찝하고 약간 무섭기는 했지만 꿈속에서라도 그 생생한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고 이상하게도 오늘은 꼭 엄청난 월척을 잡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굴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는데 처음에는 구름만 끼어있던 날씨가 금세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고 버스를 타고 낚시터에 도착할 무렵에는 거의 보고 수준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탓에 평소에 거의 매일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도 보이질 않았고 몇 명 있던 낚시꾼들도 막 철수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꿈속에서의 손맛이 잊혀지질 않아서 파라솔 위에 비닐을 씌워서 조그만 텐트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미 다른 낚시꾼들은 모두 자리를 뜬 상태였고 저 멀리에 한 사람만이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같이 미친놈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피식 웃으며 그 사람 쪽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항상 혼자 떨어져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상한 점은 그렇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우산조차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른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 낚시에 열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탓에 평소 낚시 바늘을 물속에 던지기가 무섭게 입질을 하던 곳에서 3시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입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제일 짧은 낚시대에 입질이 왔고 힘차게 체임질을 하자 낚시대가 정말 활처럼 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넘도록 기다린 입질이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부러질 듯한 낚시대를 꼭 붙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팅하는 소리와 함께 낚시줄이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작은 바늘을 썼는지 바늘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엄청난 힘을 생각한다면 바늘이 부러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1칸 반짜리 하나와 2칸 반짜리 낚시대 2개를 사용하던 저는 바로 3칸 반짜리 낚시대를 2개 더 꺼냈고 바늘도 잉어를 낚기 위한 바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적중하여 3칸 반짜리 낚시대에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힘껏 체임질을 하자 아까처럼 낚시대가 활처럼 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낚시대를 적당히 늦췄다가 당겼다가 하며 그놈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적당히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낚시대가 부러질 정도로 휘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 마음을 아는지 낚시대가 신통하게도 버텨주었고 그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씨름을 하고 나서야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더 이상 끌어당길 힘도 없었고 손과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1시간이 넘도록 고생한 것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후 드디어 힘이 완전히 빠진 그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이젠 그런 엄청난 놈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일만 남았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간간히 저항을 하는 그놈 때문에 뜰채를 집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날은 저와 항상 같은 자리에만 있는 그 낚시꾼 2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질러 그 낚시꾼을 불렀고 몇십 번을 불러서야 그 낚시꾼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꾼의 도움을 받아 결국 1시간 반가량 사투를 벌인 그놈을 물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텼던 저는 그만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웠고 아직까지도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팔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켜 도와주었던 낚시꾼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낚시꾼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잡혔구먼. 내가 이놈을 잡으려고 여기서 1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나는 이놈과 인연이 없던 모양이네. 하기야 지금은 이놈을 잡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기 하나로 이놈을 기다렸는데 섭섭하구먼. 이렇게 얘기하고는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한다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나절을 퍼붓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뚝 그치고 활짝 개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소주집으로 비를 피하러 갔던 낚시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가 잡은 거대한 붕어를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들 물어보는 게 이걸 어떻게 혼자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낚시꾼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낚시꾼은 오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그 자리에는 정말 사람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굴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있던 자리였는데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처럼 대단한 붕어를 잡았다는 기쁨에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주위에 구경하던 낚시꾼 중에 줄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 길이를 재 보았더니 자그마치 65c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걸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에는 항상 시외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혹시 버스 안에서 상처라도 입을까 하는 걱정에 거금 2만 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당시 노안으로 누워 계시던 외할머니의 약으로 유용하게 썼습니다. 정말 약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던 외할머니께서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을 더 사시다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짜릿한 손맛과 외할머니께 효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이상한 낚시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98년도에 제대한 후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큰 붕어를 잡은 곳 근처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되새기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이전 얘기까지 하시면서 붕어의 약효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 얘기라는 것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낚시를 하기 1년 반 전에 이곳에 자주 오셨답니다.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아서 부담 없이 얼음 낚시를 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곳을 계속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낚시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이 텐트를 집처럼 크게 쳐놓고 그 안에서 먹고 살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몇 번 본 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위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너무 늦어서 가망이 없으니 수술보다는 차라리 남은 몇 개월만이라도 편히 살다 죽는 게 낫다고 포기를 했었답니다. 그 사람도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차라리 낚시라도 원 없이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낚시를 하러 왔고 잡히는 붕어를 놔주기도 뭐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약을 해먹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건강한 기분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붕어를 가지고 약을 해먹었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상한 생각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면서 암세포가 깨끗이 없어졌다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계속 낚시를 다니면서 잡은 붕어로 약을 해먹으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낚시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고 자신이 나은 생각을 하고 붕어를 잡아서 계속 약을 해드렸답니다. 그렇게 계속 낚시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엄청나게 큰 붕어를 잡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붕어가 제가 잡았던 붕어일 거랍니다. 아무튼 그 붕어를 거의 다 잡았다가 놓치고 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붕어라면 약효도 뛰어날 것이고 그런 붕어로 약을 해드리면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실 것 같아서 그 다음날부터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붕어를 놓친 자리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낚시를 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 낚시꾼과 만났던 때 한참 그 큰 붕어를 잡으려고 할 때였답니다. 아버지는 며칠 더 낚시를 다니시다가 계약을 하면서 한동안 낚시를 못 가셨고 여름방학이 되어 다시 그곳으로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텐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답니다. 주위에 있는 낚시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며칠 전에 큰 비가 와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텐트가 있던 자리가 바로 제가 그 이상한 낚시꾼을 보았던 자리인 것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해지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낚시터에 갔을 때가 그 사람이 죽은 지 1년 정도 지난 때였고 그 이상한 낚시꾼이 했던 말도 자신이 1년이 넘도록 제가 잡은 그 놈을 기다렸다고 하고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께 그 붕어를 잡아서 약을 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얘기는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는 탓에 좀 샛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정말 귀신에 의해 가위를 눌릴 수도 있고 강한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위를 눌리게 할 수도 있고 수맥 때문에 가위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짧은 소견으로는 강한 기의 흐름이 가위에 눌린다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하고 좀 특이하게 생각될 수 있던 것이 글씨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수맥을 차단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예전에 몇 번 배웠던 스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의 기를 다른 사물에 주입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여름방학 때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대학교 친구가 함께 고향에 갔다 오자고 하여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고향에 갔었고 그 친구의 소개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스님들만 생각하던 저는 그 스님을 뵙고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것 이외에는 어느 한구석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술과 고기도 드셨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그 스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스님이 땡초라는 생각이 들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스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지난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불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찾아온지도 모르고 한참을 불경을 읽고 계시던 그 스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이 온몸을 뒤덮고 있구나. 그 근심 걱정이 비록 그리움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렇게 평생을 그리움으로 지낼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불경을 몇 저 적어 줄 테니 그 불경을 보면서 한번 그 그리움을 열심히 살아가는 힘으로 바꿔보지 않을 텐가. 그러면서 먹과붓을 꺼내시더니만 큰 종이 위에 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쯤 스님을 뵈러 갔는데 불경을 다 쓴 게 해가 질 무렵이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땡중 같은 스님이었는데 불경을 쓰고 있는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쓴 불경을 보니 글자를 보면 불경이 분명한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니 일만만자였습니다. 한참 동안 불경을 쓰신 스님은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생길 때마다 이걸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거래. 자네의 그리움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내명을 조금 깎아서 쓴 불경이니 자네가 소중히 간직만 해준다면 나로서는 큰 보람이 되겠구만. 그리고는 아까의 진지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금세수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불경을 받아가지고 친구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그 불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경을 품속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불경을 저는 항상 품 안에 품고 다녔고 덕분에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경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을 편히 해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위력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경을 받은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친구였는데 제가 제대하고 얼마 한 번 만났던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였는데 입시운이 정말 너무 없어서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도 입시 준비를 하던 친구입니다. 부모님은 경기도 파주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시고 그 친구는 입시학원에 다니느라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음식점이 워낙 잘 돼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친구였지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집안에 아무런 보탬이 되질 않는 게 죄송하다고 조그만 다락방에서 자취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그 친구 얼굴이 너무 수척하고 안 돼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려고 친구가 자취를 하던 다락방으로 소주 몇 병과 안주거리를 조금 사가지고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자취방에 가보았더니 방의 크기는 사람 2명이 누우면 꽉 찰만한 크기였고 지붕도 낮아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면 겨우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방을 보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고 서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새벽 2시가 되었고 집에 가려는 저를 친구는 계속 붙잡았습니다. 꼭 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 줄만 알고 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자취방에서 친구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저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어제와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그 친구가 조금이나마 밝아졌다는 생각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친구의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자취방으로 빨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로 말해서 저는 급히 친구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자취방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제가 예전에 귀신을 볼 때마다 느끼던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분이 친구의 자취방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방 바닥에 쓰러져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친구를 업고서 병원에 가려고 친구를 안아서 일으키려는 순간 그 친구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기는 했지만 거의 탈진해 있는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왜 그렇게 실신해 있었는지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자취방을 구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재수, 삼수, 사수,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입시에만 매달리는 게 죄송해서 한 달에 월세 5만 원밖에 안 하는 그 자취방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항상 입시 준비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잤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취방으로 옮기고 난 후로는 그 3시간마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항상 이상한 느낌에 잠깐이라도 잠을 자게 되면 항상 가위에 눌리고 가끔씩은 헛것이 보이기도 했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취방을 옮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보증금도 한 푼 없이 월세 5만 원 받는 방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취방을 옮기지 못하고 대신 학원에서 잠깐씩 책상에 누워서 자는 것으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지낼만 했는데 1년 전부터는 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내가 자취방에 갔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고 가라고 붙잡았고 그 자취방에서 2년 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예전과 같이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고 저한테 전화하기 전 자취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정말 자취방에 들어가기가 싫었답니다. 하지만 길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자취방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지며 이런 게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먹던 힘까지 다해 수화기를 들고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았답니다. 한 젊은 여자였는데 자신을 계속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는 것이었답니다. 자신은 그 여자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손목을 움켜쥐고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손목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연히 그 친구의 손목을 쳐다보았는데 손목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친구의 손목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 멍 자국은 누군가의 손에 힘껏 눌린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친구의 손목에 있는 멍 자국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군대에 함께 있던 졸병을 불렀습니다.
이 졸병이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는 이 졸병과 형동생 하면서 지낸답니다. 아무튼 그 졸병은 친구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 친구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 놔두면 며칠 안 가서 죽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졸병한테 자세히 말했고 졸병과 함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자취방으로 가는 중간에 졸병은 계속 이상하다는 듯이 제 가슴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취방이 가까워오자 어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졸병도 역시 그 이상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취방에 도착하자 그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졸병은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쳐다보더니만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형, 가슴속에 뭐 들어있어요? 혹시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병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부적이 아니라 불경인데. 전 그 불경을 졸병에게 보여줬습니다. 졸병은 그 불경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 저거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묻자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써준 건데 이게 이상해? 라고 말했죠. 어떤 스님인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네. 나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졸병은 그 불경 때문에 아까 그 이상한 기운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걸 써준 스님이 이것 때문에 수명이 몇 년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졸병은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서 뭔가 조치를 했고 며칠 후 다시 친구를 자취방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취방에 오는 걸 두려워했으나 그 졸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해주었고 저도 함께 간다는 다짐을 받고서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자취방에 갔을 때 졸병은 그 친구는 모르게 저만 알고 있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에서 예전에 분명히 누군가가 죽었고 그 오논이 친구에게 해를 끼친 것이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자취방에 들어와서 예전의 느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친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안해하는 친구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방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동안 어디 갔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졸병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잡아댈 것 같아서 마치 영상인 것처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이런 방을 사람한테 살라고 월세를 내준 겁니까? 이건 완전히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알기는 아세요?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제가 하는 말에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 지금 형사인 저까지 속이려는 겁니까? 이 아주머니 안 되겠네.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경찰서에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면 경찰서에 안 가도 되나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쯤 다락방에 한 신혼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여자는 미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직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여자가 미신 공장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책값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어서 근처에서 제일 싼 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월세 10만 원의 남자가 공부하기 위한 책값에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의 약값 그리고 두 사람 생활비까지 마련하기에는 여자가 미신 공장에서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모자랐고 그 여자는 매일 야근을 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술집에까지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 남편이 고시에 합격만 하면 고생 끝이라며 자랑을 하고 다녔고 한 번도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서 그 여자의 바람대로 드디어 남자가 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월세를 받으러 갔을 때에는 고시에 합격을 자축하기 위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도 함께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정식으로 연수원에 다닐 때까지 한 달만 더 있겠다며 한 달치 방세를 선불로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아주머니는 새로 월세로 들어올 사람을 데리고 방을 보여주러 왔는데 그때 그 여자는 한 달만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연수원에 간 남편이 연수원 근처 좋은 방을 구한 다음에 데리러 오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주머니가 그 여자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던 그 여자의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유를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지나갈 무렵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여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연수원에 가서 연락을 하겠다던 그 남자는 연락이 없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그 남자를 찾아서 연수원으로 갔는데 그 남자는 이미 딴 여자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어렵게 알아낸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태도는 단호했고 여자는 울면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여자를 방에까지 데려다 주고 잠드는 걸 보고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걱정된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 내려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 난간에 목을 메고 자살한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동네 소문 때문에 다락방에 월세를 낼 수가 없었고 1년쯤 지나서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다시 월세를 놓기 시작했는데 모두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갔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 10만 원이었던 월세가 5만 원까지 내려갔고 2년 전쯤 친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만 얘기가 딴 데로 새고 말았군요. 아무튼 졸병한테 그 얘기를 한 다음 그녀를 위해 졸병이 위령제를 지냈고 제 친구는 아직도 그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그 스님께 받은 불경을 아직도 보물처럼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고 있고 재작년인가 그 스님을 뵈러 가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수 있었고 제 졸병은 그 스님에게 뭔가를 배우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얘기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